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96노 540호 장도행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도행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죠? 박수야 검사 출석했습니다. 타동현 검사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여우령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김혜원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장도행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장도행, 주민등록번호 640-127-1234-567, 주소는 서울 은평구 ABC 아파트 101동 708호, 등록기준지는 부산시 금정구 중앙로에 있습니다. 직업은 성심정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피고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항소의 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하였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무고한 1살짜리 어린 자식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경찰 수사 중 피고인은 담당 조사관의 감형 회유로 인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원심에서 결정된 유죄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간접 사실들의 논리 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최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 시각인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상당 부분 배제되었고 최종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커튼줄을 이용한 질식에 따른 것으로 추단되어 유죄가 인정된 것임에 반해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출근 이후에 발생된 것일 수도 있다는 법의학적 의견에 따라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근 이후 사망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증언에 대한 증명력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이 모든 자료의 재검증과 제출된 증거 및 정황 증거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여 항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검사 측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전심에서 본건 혐의를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증거로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었습니다. 자백이 협박과 회유로 인한 것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절차 내내 자백 진술을 유지한 이유를 여기 계신 판사님들과 배심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7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결백함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오전 7시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검사는 입증 계획을 말씀하시고 증거 또는 증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출근 시각 입증을 위해 피고의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출석에 대해 이견 없으신가요? 예,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 말씀하시고 증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시반과 시강을 통한 사망 시각 추정을 위해 법의학자 토마스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 측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이견 없으신가요?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피고의사 병원에서 일한 전민정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법의학자 토마스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들께서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들 중에서는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증인들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하셔야 하고 만일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는 정진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승민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복기로 맹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고가 신청한 전민정 증인과 토마스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 검사 측이 신청한 정진 증인 순서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정 증인은 이제 영상 신문을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성심병원 간호사로 일하시고 있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성심정형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장도행 선생님께서는 많은 말씀은 없으시지만 항상 친절하셨고 간호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직장 상사랑 직원 관계라서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증인은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보통 7시 20분에 기상을 하고 7시 50분까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8시 전후까지 병원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는 제가 먼저 도착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먼저 도착을 하시기도 하세요. 도착을 하면 저는 일단 출근 기록을 작성하고 바로 예약 환자나 그날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난 후에 개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업무가 9시에 개시를 하니까 그때 되면 저는 그냥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요. 점심시간 때는 잠시 휴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 오후까지도 그냥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저녁 6시쯤에 마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퇴근 시간인 7시까지 저는 근무를 하게 되고 7시가 되면은 제가 먼저 퇴근할 때도 있고 선생님께서 늦게 퇴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보다 늦게 가는 날이 더 많았었습니다. 아, 그럼 증인은 개원하는 날 몇 시까지 출근하셨나요?
저는 그날 첫 출근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긴장을 해서 일찍 출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7시 5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개원날 장도연 선생님은 몇 시에 출근하셨는지 혹시 보셨나요? 개원 날이라서 정신이 없었긴 한데 기록을 보니 8시 03분에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출근 기록은 누가 담당해서 작성을 합니까? 각자 개인이 출근 시간을 작성하고 몇 칸에 서명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작성을 개인이 따로 하는가 보네요. 재판장님, 수사기관이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뿐 아니라 여기 증인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간호인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출근 시간 입증에 있어 개인 자료가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시나요? 저는 현재 성심정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예, 병원에서 혹시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원하고부터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제 2개월 차입니다. 증인 혹시 평소 몇 시쯤 출근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8시 전후로 출근을 합니다. 아, 혹시 증인은 피고인이 평소 몇 시쯤 출근해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일과를 시작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때까지 본 선생님은 오전 8시 전후로 출근을 하시고요. 조금 늦으실 때도 있으시지만 5분 이상 늦은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출근하실 때는 저희 간호사한테 인사를 건네시고 특별한 스케줄이나 환자는 없으신지 확인을 하시고는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개시를 시작하는 9시 전까지는 개인 업무를 보시거나 개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아, 혹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셨나요? 네, 그날도 8시 03분에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별 다른 복장이나 감정 상태도 달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8시 3분에 인사를 하고 출근 기록 적는 걸 직접 보신 건가요? 제가 8시 3분에 작성표를 건넨 건 아니고요. 잠시 요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와보니 이제 인지척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장도행 선생님 사무실에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정말 요 근처라서 5분 이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방금 하셨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8시 8분 출근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작성표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나간 사이 8시 3분에 도착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옆에서 기록하는 걸 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무 특성상 의사인 피고인과 하루를 같이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고인이 본인의 가정사 등과 같은 사적인 이야기도 하던가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사적인 얘기는 따로 들은 바가 없고요. 그냥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는 걸로 보아서 가정적이신 분이구나 정도만 짐작했습니다. 예. 사건 당일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이 병원에 출근한 이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던가 등 별 특이사항은 없었을까요? 네, 특이사항이라 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으로 전민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고 다음으로는 이제 해배 법비학자 토마스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소속과 전문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스위스 로잔느 대학에서 법의학 연구소 교수를 맡고 있고 전문 분야는 시간과 시각입니다. 네. 증인은 전문 분야를 연구하면서 부검 및 검안 경험이 얼마나 되시나요? 부검은 약 5,000구 이상 진행하였고 검안도 약 5,000구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네. 보통 증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동성 시반과 양측성 시반은 사후 몇 시간에 발현된다고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와 같이 연구를 한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사후 2시간까지는 시반이 이동하는 이동성 시반이 발생하고요. 그 이후 24시간까지는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온도에서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은 사후 4시간에서 24시간까지입니다. 예. 혹시 주위 온도에 따라서 시반의 형성이 달라질 수 있나요? 예, 높은 온도의 경우 수치의 부패가 빨라지고 부패는 시반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반의 고정이 빨라집니다. 시반의 완전한 고정은 사후 11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균적인 시간은 주위 온도가 몇 도씨 정도 될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온도는 통상적인 주위 온도 20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수치입니다. 예. 그렇다면 피해자의 사체가 더운 물 속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위 수치는 20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사체가 더운 물에 있었다면 상기 평균치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즉, 그 말씀은 피해자의 사체가 40도씨 정도의 물에 담겨 있다면 시반의 발현의 통상적인 수치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맞습니까? 예, 본인의 견해로는 이제 여름이나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체위를 변경하여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고요. 피해자 사체가 43도의 온수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양측성 시반에 기하여 그 사후 4시간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사 측 법의학자가 물 온도가 40도씨 정도라서 사람이 데이지 않을 정도이고 피해자의 사체가 별로 불지 않고 피부 손상이 없어 온도에 영향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시반은 사체 주변 온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사체가 물에 불지 않고 피부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체 주변의 온도가 통상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사체 부패 속도는 빨라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법의학자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 측에서 의뢰한 법의학자 중 한 명은 사체 감정 경험 및 연구 성과 그리고 기존 법의학 연구 결과 등에 기초하여 사망 시간을 추정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임상 등의 직접적인 경험 및 책을 통한 감정 경험을 기초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였는데 법의학자로서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비디오, 감정 소견서 등을 근거 자료로 시반 및 시강 등의 발현 상태로 추정한 사망 시각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체의 부패 속도는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반이나 시간도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인 감정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법의학자가 추정한 사망 시간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강은 통상적으로 사후 몇 시간에 발현되나요? 시강은 통상의 온도 하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40도 전후의 물에서는 한두 시간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37도에서 40도씨 사이에서는 2시간 만에 나타납니다. 지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예, 이거는 제가 30마리 질을 이용해서 시강 진행에 있어서의 온도 변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이고요. 37도, 24도, 6도씨 세 그룹의 질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온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지의 어떤 시강의 진행 및 소실이 빨라졌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국 법의학자는 완전 시강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후 재경직이 않았으므로 7시간에서 8시간 이전에 사망했다고 견해를 밝혔는데 재경직의 여부에 따라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시강은 보통의 온도 20도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사체는 더운 욕조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재경직은 시강이 진행되고 있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발현될 수 있는데 시강이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오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 사체의 재경직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에 따르면 1시간만 해도 완전 경직이 온 사례가 있고 사체 경직의 인위적인 소실 이후에 재경직이 오지 않은 사례도 30-40번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경직 여부만으로 사망 시간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을 좀 달리해서 증인은 혹시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 의해서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마지막 식사가 아침 식사인지 저녁 식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GET는 이제 스트레스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전혀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위 내용물이 저녁 식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위 내용물이 저녁 식사의 음식이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가 엄청난 스트레스하에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피해자가 7시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할 경우 시간에 대한 감정 결과랑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정확하다고 보아야 되고 스위스에서는 이 내용물에 의한 사망 시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인이 생각하시는 사망 시각 추정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사망 후 항문에서 약 8cm 정도의 직장 부분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보통의 20도씨 상온에서 옷 입은 상태의 보통 체격의 경우 사후 2시간부터 매시간 1도씩 하강합니다. 그 사망 시각을 그 온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증인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시반과 시강으로 사망 시각 추정이 가능하실까요? 정확한 사망 시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특정 시간대에 사망 가능성의 유무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시간대 사망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증인은 검사 측 법의학자 의견인 피해자가 아침 7시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주장에 관하여 동의하시나요? 일단 동의는 할 수 없고 앞서 제가 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체의 사망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사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온도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사체에 나타난 시반, 시강, 위인의 음식물을 기준으로 사망 시각을 추정했는데 피해자가 온수에 담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체에 나타난 시반과 시강의 형태로만 사망 시각을 추정하였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시반이나 시강은 사체 주변의 온도, 습도, 환경적인 영향으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 사체가 온수에 담겨져 있었다는 점은 시반이나 시강 발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 측 법의학자는 7시 이후에 사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반드시 7시 이전에 사망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토마스 씨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검사 측이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증인 토마스 리 씨는 스위스 로잔느 대학의 법의학과 교수로서 시간과 시반에 관하여 전문가이시며 이 사건 피해자의 시체에 대하여 본 것이 맞으신가요? 일단 저는 로잔느 대학의 법의학과 교수가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대 때부터 죽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반과 시강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 왔습니다. 현재 법의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각종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체를 확인하지는 못했고 현장 비디오 테이프, 부검 실황조사서 사진, 감정 소견서, 법의학자들 의견서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시반은 어떤 종류가 해당이 될까요? 감정서, 소견서 내용 중에 시반이 대퇴부 부위만 남고 전면부가 거의 없어졌다는 취지의 기재된 사실로 추정을 해보면 이는 시반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측성 시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보통은 사후 5시간 동안은 이동성 시반으로서 시반이 움직이고 5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는 양측성 시반으로서 시반의 일부가 이동하고 일부는 고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체의 부패 및 주위 온도에 따라서 시반의 이동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체의 부패 및 주위 온도에 따라 시반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자의 시체가 별로 붓지 않고 피부 손상도 없었고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시반의 형성은 보통 이제 20도씨 기준으로 한 평균 수치인데 피해자의 사체에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체가 더운 물 속에 있었다고 하면 평균적인 시간대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도 정도의 수온이라고 한다면 시체의 표면적인 손상은 없으나 시반 형성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체가 부패되면 시반이 파괴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부패 시점에서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사체는 부패가 시작되기 이전이었고 해당 시점에서 시반의 발현 및 형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제 견해는 이제 예외적인 견해인데요. 온도가 높거나 여름인 경우는 사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체위를 변경하여 양측성 시반이 확인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체가 더운 물에 노출이 되었으므로 사후 4시간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강에 관하여 프란시스 씨가 저술한 레갈 메디슨 84쪽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옷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후 1006시간 내에는 온도에 의해 사체 경직을 발현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 사체의 수온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시간을 추정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요? 그 감정 자료를 보시면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30마리의 쥐를 이용해서 시강 진행에 있어서 온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온도가 높은 그룹의 쥐일수록 시강이 진행이나 소실이 빨랐습니다. 인간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체 경직 이후에 인위적 소실로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도 목격한 바 있기 때문에 재경직 여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은 그룹의 쥐일수록 시강이 진행이 빨랐으므로 인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쥐와 인간이 같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하고 쥐가 같다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온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과 쥐는 공통적으로 포유류에 해당합니다. 폐로 호흡을 하고 이제 온도 관련해서 주위 환경과 관계없이 체온이 유지되고 변화를 주어야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쥐나 인간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곳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법의학자 토마스 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담당 형사 정진 증인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증인 출석해 주세요. 그럼 이제 검사 측부터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해 주세요. 네,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정진 씨는 경찰관으로 본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사건을 수사하셨죠? 네. 사건 접수 결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화재가 났는데 화장실 욕조에 사람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됐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떠했나요? 창문에는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고 출입구 쪽에 경비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화재가 크게 났나요? 아니요, 화재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기는 많이 나고 있었고 장롱하고 천장 부분에 그을림은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는 화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디서 발견이 되었나요?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러 집 안으로 진입을 했었고 화장실을 수색하다가 성인 여자 한 명이 욕조에 사망해 있었고 여자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어떤 상태로 욕조에 누워있던가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누워 있었고 팬티는 무릎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욕조 주변이나 시신의 상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네, 그 피해자 얼굴 밑에 수건하고 기저귀가 깔려 있었고 그 바닥에 어린아이 욕조 통이 있었는데 그 통하고 벽 사이에 옅은 회색깔 롱 티셔츠가 접혀져서 끼어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를 보니까 가슴 부분에 혈흔하고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좀 묻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의 흔적이 있던가요? 네, 그 시신 목에 졸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목이 졸렸다면 무엇으로 인한 졸린 흔적이었나요? 그 상처로 봤을 때는 끈으로 졸린 듯한 상처였습니다. 부검 결과는요? 네, 부검 결과도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 바 있으시죠? 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불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가족하고 피해자 갈등이 있었고 그 피해자하고 전내연이라는 사람하고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피고인이 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던 당시의 진술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증인은 지금 피고를 최초 조사한 경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검사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계속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증인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처음에는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자를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다고 하던가요? 사건 전날 피해자하고 다투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로 홧김에 죽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실에 커튼줄을 잘라서 목을 졸라 살해를 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시신을 그 화장실 욕조에 넣고 물로 담근 다음에 그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문했었죠. 네. 피고인이 뭐라고 진술했나요? 처음에는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다면서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자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사 과정에서 압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변호사하고 함께 동석을 했었고 가혹행위나 강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었나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윗속에 남아있는 음식물로 추정한 피해자의 사망 시간과 화재 발생 추정 시간, 외부 출입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 몸에 남아있는 목졸림 상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인식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날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술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진술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검사 측 추가로 신문하시겠습니까? 추가 신문은 없습니다, 재판장님. 네, 그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1995년 6월 12일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시죠? 예.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자백이 형을 감경시켜주겠다는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항소를 하셨어요. 맞으십니까? 예. 증거 목록 제14호로 제출한 피해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였던 조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경찰과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가 답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었다는 물음에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조서 말미에는 피고인 스스로 자필 서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서명한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제가 아내를 죽였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와의 불화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불화가 있던 건 사실입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불화라 함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 전내연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어서 사실상 불종관계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피고인은 살인 동기는 있지만 살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전 살인범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 및 1심 공판에서 분건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은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면 형량만큼은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앓고 있고 우울감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형사는 밤낮으로 저를 조사한 다음에 불렀고 저를 협박하듯이 추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증거가 나왔다고 하던가요? 제가 아내를 죽인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담당 형사가 피고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던가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도 모른 채 담당 형사가 협박하여 추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피고인, 의사이죠? 예, 피고인의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현재까지 사회 경력에 대해서 한번 진술해 보세요. 졸업하고 보건소에서 일하다가 같은 해에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를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참이었고요. 피고인은 의사이고 의사라 함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통념상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피고인, 살인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예, 살인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살인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는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그 형량 또한 경하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은 모르지 않지요. 예, 그런데도 피고인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형량을 감해준다는 회유만으로 자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법률적 지식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족까지 잃었으니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경찰은 이미 증거가 다 있다고 말하면서 형량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저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범행을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백을 하고 수사 단계는 물론이고 1심 공판 기일 절차 내내 그 자백 진술을 유지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해자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경비원이 뜯어낸 방검창 외에는 제3자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외부인의 범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침입 흔적을 안 내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내가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겠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가요?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보았으니까 아침 7시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9시 넘어서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95년 6월 12일 7시 이후에 사망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은 피고인 병원이 개업하는 날이었죠? 예, 피고인은 범행 발생 당일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출근을 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늘 그와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시나요? 항상 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병원이 개업하기 전이었는데도 같은 시각에 출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원 개업 준비를 하려면 아침부터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부터 출근해서 피고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병원 내부 정리도 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피고인, 95년 4월 27일까지 강릉시에 있는 명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셨죠? 예, 그리고 개원 전까지 특별한 직장이 없으셨고요. 특별한 직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기상하여 출근을 준비하고 외출을 하는 시각에 살해를 당했다고 보아야 되는데 자연히 그 시각에는 주민들의 통행이 잦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면 제3의 범인이 굳이 그 시간대를 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인 제가 7시에 출근하는 것을 봤거나 평소 알고 있었다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마치 피해자를 잘 아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지금 혐의를 피하고자 거짓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우측 팔에 손톱 자국으로 인한 상처가 있죠? 예, 그 상처는 언제,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내가 죽은 날 집에 도착하니 경찰이 출입을 막아 어이가 없어서 밖에 쭈그리고 앉아 오른손을 이마에 댄 채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잡아 생긴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난 경위를 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신이 없었지만 경찰이 남편인 저를 막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의 팔에 현재까지 상처가 남아있을 정도로 강한 압력이 주어졌는데 그 상처가 피고인 스스로 무심코 팔을 잡아 끌어당겨 생겼다는 건가요? 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생긴 상처가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 당일인 1995년 6월 12일 피고인의 병원 개업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건 당일 병원까지 출발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 20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평소처럼 7시까지 출근했습니다. 자백을 했었는데 번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형사가 저한테 이미 모든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시에는 형량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아내를 죽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며칠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앓고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저는 그런 수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피고인은 조서에 피해자의 살인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살인하지 않았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담당 형사가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아내와 딸을 본 것이 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는 형사는 양형을 줄여주겠다며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냐, 저런 식으로 한 건 아니냐, 어떤 답을 요구하듯이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을 계속 비슷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저는 모든 사실이 다 맞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찰은 저에게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피고, 그 외에 더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996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 96노 540호 재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고 양측 추가로 진술할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양측이 서로 제시할 증거물을 모두 제시한 것 같으니 검사의 최종 구형과 변호사 최후 변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최종 구형해 주세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갈등, 시가와 피해자와의 좋지 못한 관계, 피해자의 부적절한 납작관계 등의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영만리 학자의 개인적인 견해, 즉 피해자가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던 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현재까지 전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로 선고된 판결을 뒤엎을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과 회유로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에서 미처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증인들을 항소심에서야 소환하여 혐의를 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호인 측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몇 년간 이루어진 피해자와 내연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 속에 살아왔으며 수사 단계에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감형 회유로 인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기까지 이르는 반면 위 간호사의 증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7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시간과 시반 또한 피해자가 7시 이후에 사망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이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점 또한 피고인에 의한 방어가 가능한 7시 이전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출근 시간 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출근하였다는 판단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바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살해되었고 그 시각 피고인 이외에 확인된 방문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비원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지지 증거가 없음에도 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조치는 자유신중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므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간접 사실들에 의해 제시된 증거들에 의한 논리가 부족하므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청하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고 최종 진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조사 당시 제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저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회유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경찰의 말에 자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은 거짓으로 자백을 한 것이지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청한 증거로 경찰이 아내의 사망 시각을 잘못 추정한 것과 외부인이 들어와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해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한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디 아내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는 누명만큼은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에 참여했고 검사의 의견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아내를 살해 후 현장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방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된 바 있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의 사실이 있는 피고의 살인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의 죄는 각각 형법 제250조와 제16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 중 담당 조사관의 감형 회유로 인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사망 시각에 대한 의학적 자료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과 제출된 증거 및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재심리가 필요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항소의 취지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스위스 법의학자인 토마스 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 그리고 취조를 담당했던 형사도 증인으로 신청해 오늘 모두 출석하여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결국 학생 여러분은 살인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 간접적인 정황 증거,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공소에 적시된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상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한양사이버대학 학생 여러분, 그러면 이제 평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평의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고민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의가 종결되고 재판부의 합의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